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자아내는 광채가 대기실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다. 섬세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크리스털로 장식된 드레스는 강서연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그녀를 마치 동화 속에서 막 걸어 나온 공주처럼 보이게 했다.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클래식 현악 사중주의 아름다운 선율이 꿈결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0여 년 전 낡은 아파트의 차가운 잔해 속에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던 소녀. 세상에 홀로 남아 절망의 끝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에게 오늘의 이 순간은 기적과도 같았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남자 한태준. 은성그룹의 젊은 CEO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그가 이제 곧 그녀의 남편이 될 터였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서연이 재능 있는 신진 건축가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무렵 은성그룹이 주최한 건축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며 태준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에 담긴 따뜻함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꿰뚫어 보았다. 차갑고 계산적으로만 보였던 첫인상과 달리 그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자였다. 그는 서연의 아픈 과거를 보듬어 주었고 그녀가 잃어버렸던 세상의 온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그의 곁에서 서연은 비로소 웃는 법을 다시 배웠고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달았다. 서연 씨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생각에 잠겨있던 서연은 노크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문을 연 것은 태준의 비서인 김 실장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잠시 후에 들르실 겁니다. 그 전에 선대 회장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온 작은 상자가 있는데 신혼집 서재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김 실장이 내민 것은 짙은 갈색의 낡은 나무 상자였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상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시선은 그 상자에 새겨진 작은 문양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만년필에 새겨져 있던 것과 비슷한 날개를 펼친 새의 문양이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고맙습니다, 김 실장님. 제가 잘 보관할게요.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건네받았다. 김 실장이 물러가고 다시 혼자가 되자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몇 뭉치와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묵직한 가죽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다이어리를 먼저 집어들었다. 자물쇠는 없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강인철의 이름이었다. 은성 플라자 건설 현장 안전 점검 보고서. 날짜는 15년 전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한 장 한 장 보고서를 넘겼다. 페이지마다 붉은 펜으로 빼곡하게 적힌 경고 문구들이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철근 100은 불량 부실한 용접 기준 미달의 콘크리트 강도. 아버지는 설계상의 치명적인 결함과 부실 시공의 증거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절규였다. 하지만 서연이 기억하는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예측 불가능한 집안 침하로 인한 자연재해였다. 은성그룹은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고 모든 책임은 자연의 탓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무엇이란 말인가? 서연은 상자 안을 미친 듯이 뒤졌다. 보고서 뭉치 아래에서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더 나왔다. 파일의 표지에는 대웹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두 종류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가 제출했던 원본 보고서를 반박하며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라고 결론 내린 조작된 안전진단 보고서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유가족 및 관련자 처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이었다. 사고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인간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일부 유가족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해 입을 막고 끝까지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혹은 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해 굴복시킨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문서의 가장 마지막 장 최종 승인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 한태준.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의 서명.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따뜻한 손이 실은 그녀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진실마저 차갑게 묻어버린 바로 그 손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과 사랑이 한순간에 역겨운 위선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희생자의 딸에게 접근한 악마였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왜 이 지독한 진실이 그녀의 생에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신의 잔인한 농간이란 말인가? 서연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다. 순백의 천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서연아, 준비 다 됐어.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태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의 얼굴이었다. 그는 서연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긴장돼서 그래.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칼날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간신히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다. 인생을 통틀어 가장 완벽한 연기였다. 아니에요, 태준 씨.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믿기지가 않아서. 태준은 안심한 듯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나도 믿기지 않아. 네가 내 아내가 된다는 게.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야.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그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들의 행복을 짓밟은 대가로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서연은 심장에서 들끓는 증오와 사리를 감추기 위해 눈을 감았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태준이 서연에게 팔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팔을 뿌리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이 위선자, 이 살인자.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패배였다. 증거도 없이 감정만 앞세운 폭로는 그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할 터였다. 오히려 그녀만 미친 여자로 몰릴 뿐이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그녀는 방금 전 발견한 서류들을 드레스 안쪽에 깊숙이 숨겼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방금 전 발견한 서류들을 드레스 안조각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칼날이자 그녀의 남은 생을 지탱할 유일한 이유였다. 버진 로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한태준,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되돌려주겠어. 당신이 이룬 이 완벽한 세상, 당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바로 이 순간부터 내가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신부가 복수의 제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사랑이 아닌 차갑고도 섬뜩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몰디브의 한적한 리조트, 눈부신 햇살 아래 하얀 모래사장과 야자수가 그림처럼 어우러져 지상 낙원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았다. 신혼여행지로 이곳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태준의 뜻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휴식을 선물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그의 바람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 했다.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선베드에 누워 있었다. 그의 심장박동이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는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행복해 서연아,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연습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태준 씨, 정말 꿈만 같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그녀를 더욱 꽉 껴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지만 서연은 그 온기 속에서 시체와 함께 누워있는 듯한 섬뜩한 냉기만을 느낄 뿐이었다. 매 순간이 연기였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입술이 스칠 때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쳐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부모님의 피로 물든 손, 그 손이 지금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밤이 되면 연기는 더욱 힘겨워졌다. 태준은 열정적인 사랑을 속삭였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능욕과도 같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15년 전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공포에 떨며 죽어갔을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 고통과 절망을 떠올리면 들끓는 증오가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켜 주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그녀의 몸과 영혼은 이미 죽었다.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차가운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껍데기뿐이었다. 일주일간의 달콤한 악몽 같았던 신혼여행이 끝나고 그들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한태준의 본가로 돌아왔다. 성체처럼 위압적인 저택은 은성그룹의 부와 권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집안 곳곳에는 고가의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곳이 바로 원수의 심장이었다. 서연은 이제 이 심장부 안에서 기생하며 조용히 그 숨통을 끊어놓을 계획을 실행해야 했다. 태준은 서연을 위해 저택의 별채 전체를 내주었다. 그는 건축가인 그녀가 자신만의 공간을 원할 것이라며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해서 개인 스튜디오로 사용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것은 태준의 배려였지만 서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녀는 태준의 호의를 받아들여 스튜디오를 꾸미기 시작했다. 최신 장비와 보안 시스템을 갖춘 그곳은 겉으로는 건축가의 작업실이었지만 실상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비밀 사령부가 될 터였다. 우리 아내가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회사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디자인 마음껏 해봐. 내가 전적으로 지원할 테니. 태준은 그녀의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내가 경영이나 회사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순수한 예술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연은 그의 그런 믿음을 더욱 굳혀주기 위해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저녁이면 지쳐서 돌아온 그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그녀는 태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그의 취향에 맞춰 집안을 꾸몄다. 태준은 그런 서연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의 차가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어주는 존재. 그는 서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태준 씨 혹시 은성그룹의 예전 프로젝트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건축학도로서 예전의 멋진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해서요. 공부도 할 겸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태준에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이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물론이지. 당신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김 실장에게 말해서 회사 내부 아카이브 접근 권한을 열어주라고 할게. 당신의 그 뛰어난 안목으로 우리 은성그룹의 건축물들을 평가해준다면 나야 영광이지. 그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어리석음인지 아니면 자신의 제국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서연에게는 빗장이 풀린 것과 같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밤마다 자신의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은성그룹의 방대한 자료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도, 시방서 자재 납품 기록 안전 점검 보고서들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건축 지식을 총동원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설계도의 미세한 결함, 자재 납품 단가의 이상한 변동 안전 보고서의 형식적인 문구들 속에서 그녀는 부패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안반 속에 숨겨진 희미한 광맥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특히 그녀는 15년 전 은성플라자 붕괴 사고 전후로 진행되었던 모든 프로젝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예상대로였다. 그 사고를 기점으로 은성그룹은 더욱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값싼 저질 자재를 사용하고 장부상으로는 최고급 자재를 쓴 것처럼 꾸몄다. 복잡한 하청 구조를 만들어 책임을 분산시켰고 감리와 감독기관의 담당자들을 돈으로 매수해 모든 것을 눈감게 만들었다. 한태준의 아버지인 한 회장이 만들어 놓은 부패의 시스템을 아들인 한태준은 더욱 공고하고 거대하게 발전시킨 것이었다. 태준은 종종 밤늦게까지 일하는 서연의 스튜디오에 찾아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주택 설계도를 화면에 띄워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를 맞았다.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태준 씨만큼은 아니죠. 이건 그냥 취미인걸요. 곧 끝내고 들어갈게요.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화면 속 설계도를 들여다보았다. 역시 당신 디자인은 달라. 따뜻함이 느껴져. 나중에 우리 둘이 살 집도 당신이 직접 설계해줬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우리 둘이 살 집. 그런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린 후 그 잔해 속에서 함께 불타 사라질 운명이었다. 태준은 서연을 그룹의 공식적인 행사에 동반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답고 지적인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화려한 파티에서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태준의 곁에서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그곳에 모인 권력자들의 관계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은성그룹의 핵심 임원들. 15년 전의 진실을 알고 있을 혹은 적극적으로 은폐에 가담했을 그 늙은 여우들. 서연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우아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건축과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그들의 환심을 샀고 자신을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CEO의 어린 아내로 각인시켰다. 아무도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눈치채지 못했다. 밤이 깊어 스튜디오에 홀로 남은 서연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주간의 분석 끝에 그녀는 마침내 유의미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현재 은성그룹이 인천 송도에 건설 중인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은성 스카이팰리스, 그곳에 납품되는 철골 자재의 공급업체와 단가 흐름이 15년 전 은성 플라자 때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서류상으로는 최고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중간에 유령 회사를 끼워 넣고 실제로는 기준 미달의 값싼 자재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한태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찾았다.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을. 서연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목덜미를 정확히 조준하는 냉혹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복수의 칼날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더없이 날카롭게 벼려져야 했다. 강서연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 한들 혼자서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싸움을 세상에 알리고 여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줄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며칠 밤낮의 고민 끝에 그녀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민준. 그는 대학 시절 서연의 과 선배였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격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했던 사람. 졸업 후 기자가 된 그는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굵직한 기사들을 여러 번 터뜨리며 언론계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5년 전 은성 플라자 붕괴 사고. 당시 그는 아직 수습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끈질기게 의문을 제기했던 몇 안 되는 기자 중 한 명이었다. 물론 그의 목소리는 은성그룹의 막강한 힘 앞에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서연은 대포폰과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첫 접촉은 극도로 신중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을 아르테미스라고 소개한 뒤 김민준에게 짧은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내용은 은성그룹의 자회사인 은성건설이 현재 시공 중인 경기도 외곽의 한 물류센터 현장에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폐기물 운반 차량의 이동 시간과 경로가 담긴 간단한 데이터였다. 너무 거창하지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작은 미끼였다. 김민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틀 뒤 그가 속한 언론사의 인터넷판 사회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은성건설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관할구청 조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서연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잠복 취재를 감행한 김민준이 현장을 정확히 덮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한태준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그는 소파에 재킷을 신경질적으로 던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빌어먹을 파리 새끼들, 어디서 귀찮게 윙윙거리는 거야.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태준 씨. 아니야, 신경 쓸 것 없어. 그냥 자회사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하이에나 같은 기자놈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뿐이야. 김 실장이 알아서 잘 처리할 거야.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첫 번째 시험이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김민주는 믿을 만한 파트너였고 태주는 예상대로 작은 균열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첫 번째 제보가 성공적으로 기사화된 것을 확인한 서연은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으로 김민준에게 두 번째 정보를 넘겼다. 이번에는 은성그룹이 시공한 한강의 신축 교량에 사용된 케이블 일부가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제품이라는 내용이었다. 첫 번째 제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위험한 정보였다.
그녀는 해킹을 통해 빼낸 내부 자료의 일부를 암호화하여 함께 첨부했다. 며칠 후 김민준의 기사는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했다. 단독 은성그룹 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량 케이블 사용해 교량 시공. 파장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수많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은성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태주는 경로했다. 그는 서재에서 전화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고함을 질렀다. 서연은 문틈으로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장난에 그깟 하나 입 막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당장 그 자식 뒷조사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밟아버려. 그리고 내부 정보 유출한 놈 반드시 색출해. 내 손으로 그 배신자의 목을 비틀어 버릴 테니까.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태주는 눈에 띄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회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낸 정체불명의 적 아르테미스와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이다. 서연은 그의 광기 어린 분노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더욱 완벽하게 순진무구한 아내를 연기했다. 그녀는 불안에 떠는 표정으로 그를 위로했다. 태준 씨 너무 기운 없어 보여서 걱정돼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걱정 마 서연아. 태준은 지친 얼굴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내 성공을 시기하는 존벌레 같은 놈들이겠지. 곧 꼬리가 잡힐 거야. 내가 은성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는데 이런 하찮은 공격에 무너질 것 같아. 그의 품에 안겨 서연은 그의 등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그의 견고했던 자신감은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은성 계열사의 분식회계 의혹 전개 로비를 위한 비자금 조성 정황,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증거. 그녀가 던지는 정보들은 하나하나가 치명타는 아니었지만 마치 예리한 칼로 급소를 조금씩 베어내는 것처럼 은성그룹의 체력을 꾸준히 갉아먹었다. 대중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때 존경받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한태준과 은성그룹의 이미지는 부패의 온상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태준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과 서재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며 보안 전문가를 불러 샅샅이 뒤지는 소동을 벌였다. 밤에는 악몽을 꾸는 듯 끙끙 앓다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기도 했다. 서연은 그런 그를 간호하며 그의 가장 약한 순간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광기가 만들어내는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통화를 할 때면 보안을 이유로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히곤 했는데 서연은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 환풍구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또한 그가 자신의 컴퓨터에 몇 겹의 암호를 걸어놓자 그녀는 그의 지문이 묻은 위스키 잔을 이용해 지문을 복제하고 그의 무의식적인 습관을 분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한 스파이 앞에서 그의 모든 비밀은 속수무책으로 벗겨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태주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며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서연은 그가 떠나자마자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의 컴퓨터에서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은성 스카이팰리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된 뇌물의 액수와 날짜가 꼼꼼하게 기록된 비밀 장부였다. 부실 공사의 진실을 넘어 정경유착이라는 더 큰 범죄의 고리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파일을 자신의 은밀한 서버로 전송하던 서연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준이 벌써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모든 흔적을 지우고 서재를 빠져나와 자신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스튜디오의 모니터에는 그녀가 태준의 서재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태준은 서재로 들어와 광기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무언가 직감한 듯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는 접속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러나 태준은 그녀가 만들어 놓은 가짜 접속 기록에 속아 넘어간 듯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전화를 걸었다. 나다. 내일 아침까지 아르테미스라는 놈이랑 내부 첩자 새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알아내. 못하면 너희들 전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수화기 너머로 그의 신복인 최 이사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사냥꾼은 이제 완전히 사냥감이 되어 제풀에 지쳐 날뛰고 있었다. 거대한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다. 한태준의 비밀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연은 밤을 새워 장부에 적힌 이름과 숫자들을 분석했다. 그것은 단순한 뇌물 목록이 아니었다. 지난 10수년간 은성그룹이라는 제국을 지탱해온 추악한 공생 관계의 지도였다. 그 지도 위에서 서연은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박진수. 이름 아래에는 은성 플라자 사후 처리 및 퇴직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지급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즉시 은성그룹의 과거 인사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 박진수. 15년 전 비극의 현장이었던 은성 플라자 건설 프로젝트의 현장 총책임자. 공식적인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현장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파면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직감했다. 그는 해고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짊어진 채 처리된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서연은 김민준 기자에게 아르테미스의 이름으로 연락했다. 박진수라는 이름과 그의 마지막 주소지를 알려주며 그의 현재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 자신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 한태준의 의심이 서서히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에 외부의 조력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했다. 며칠 후 김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진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강원도의 한 작은 항구 도시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었다. 낚싯배의 선원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며 매일 밤 술에 절어 지낸다고 했다. 서연은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며칠간 대학 동기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그녀는 몇 번이나 동선을 꼬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린 뒤 허름한 차를 렌트해 박진수가 있는 항구 도시로 향했다. 비릿한 바닷바람과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부둣가. 서연은 한 허름한 선술집에서 박진수를 찾아냈다. 술에 잔뜩 취해 초점 없는 눈으로 탁자를 응시하고 있는 그는 과거 은성그룹의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패배감이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박진수 씨 맞으시죠? 박진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15년 전 은성 플라자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말이 그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누구야? 당신 난 아무것도 몰라. 다 끝난 일이야. 당장 꺼져. 그는 서연을 미친 사람처럼 밀치고는 선술집 밖으로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서연은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공포는 그의 영혼을 십수년간 지배해온 괴물이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 괴물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은 그의 낡은 아파트 앞에서 그를 다시 기다렸다. 밤새 술에 시달린 박진수는 그녀를 보고 기겁하며 피하려 했다. 서연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 아버지가 남기신 보고서 원본이 들어있어요. 그녀의 말에 박진수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제 아버지는 당시 현장의 구조 감리사였던 강인철 씨입니다. 아버지는 건물이 무너지기 한 달 전에 부실 시공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인철,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 당시 그의 경고를 무시하라는 상부의 압박에 굴복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떠올랐다. 한태주는 그 보고서를 없애버리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건 사고가 아니라 바로 한태준입니다. 이대로 계속 도망치면서 사실 건가요? 아니면 빼앗긴 당신의 명예와 인생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대포폰을 쥐어주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선택은 이제 그의 몫이었다. 서울의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을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른 싸늘한 공기였다. 태주는 그녀의 여행에 대해 시시콜콜 캐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애정이 아닌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 좋았어. 사진이라도 좀 보여줘봐. 어떤 친구들인지 나도 궁금한데. 미안해요, 태준 씨.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떠느라 사진 찍을 정신도 없었어요. 서연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태준의 의심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이후 서연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낌새를 눈치챘다. 백화점에 쇼핑을 갈 때도 갤러리에 갈 때도 항상 같은 검은색 세단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다녔다. 한태준이 붙인 꼴이었다. 이제 게임의 양상이 바뀌었다.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가 되었다. 서연은 일부러 평소보다 더 사치스러운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의 화려한 브런치를 즐기는 등 철저하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모님의 모습을 연출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다. 감시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도심의 골목길을 이용하고 지하철의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며 자신만의 동선을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마침내 박진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결의가 느껴졌다.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다. 문제는 태준의 감시를 어떻게 뚫느냐였다. 서연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평소처럼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가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미리 약속해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다투는 연기를 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며 차에서 내려 비상계단을 통해 백화점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가 비상계단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감시자들은 당황하여 차에서 내렸지만 복잡한 인파 속에서 그녀를 놓치고 말았다. 서연은 그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약속 장소로 질주했다. 다시 만난 박진수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따님을 이제야 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진실을 털어놓았다. 한태준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지시로 값싼 중국산 철근을 사용했으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 그리고 사고 이후 한태준이 직접 자신을 찾아와 가족을 빌미로 협박하며 평생 입을 다물고 살라고 했다는 사실까지. 그들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단 하나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박진수는 서연을 자신의 낡은 아파트의 작은 창고로 데려갔다. 그는 벽의 한 부분을 뜯어내더니 그 안에서 방수포에 쌓인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당시의 원본 설계도와 기준 미달의 자재가 반입된 날짜와 시간이 빼곡하게 적힌 그의 비공식 작업 일지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만약을 위해 그가 목숨처럼 숨겨두었던 자신을 지킬 유일한 보험이었다.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을 모두 확보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차에 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터뜨릴 결정적인 무대를 찾는 것뿐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 그녀는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어느새 그녀의 차 뒤에 붙어 있었다. 감시자들에게 결국 따라잡힌 것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투지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제국을 무너뜨릴 검이 들려 있었다. 한태준, 당신의 게임은 이제 끝났어. 서연은 엑셀을 더 강하게 밟았다. 어둠을 뚫고 그녀의 차는 결전의 무대를 향해 질주했다. 저택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한태준은 더 이상 서연에게 의심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지켜보는 맹수처럼 차갑고 집요하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좇았다. 다정한 말은 사라졌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일방적인 신문과 변명만이 오가는 살얼음판이 되었다. 서연은 그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평생의 연기력을 총동원해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은성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일로 정해졌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과 수백 명의 국내외 언론이 주목하는 그 자리. 그곳이야말로 한태준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제국에 사형 선고를 내리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서연은 아르테미스로서 김민준 기자에게 최종 계획을 전달했다. 박진수의 영상 증언 15년 전의 원본 설계도와 작업 일지 그리고 정관계, 로비가 담긴 비밀 장부까지 모든 증거는 여러 개의 파일로 나뉘어 김민준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시민단체에 분산 예치되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동시에 터져나올 터였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밤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한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늦은 시간까지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여보.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태연하게 뒤를 돌아보았다. 태준이 스튜디오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박진수에게서 건네받았던 대포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유일한 실수였다. 이건 뭐야? 당신 취미가 꽤 다양하더군. 웬만한 사설 탐정 뺨치겠어.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 앞에서 더 이상의 연기는 무의미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가면을 벗어 던질 시간이 온 것이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태주는 오히려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분노에 찬 실소를 터뜨렸다. 언제부터 당신이 처음 내 서재에 들어와 아카이브 접근 권한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아니, 고아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똑똑한 눈빛으로 날 쳐다봤던 첫 만남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독사를 내 품에 끌어안고 있었구나. 그가 대포폰을 테이블 위로 3개 던졌다. 말해, 누구야? 당신 뒤에 누가 있어? 김민준 그 쓰레기 기자, 놈이야? 아니면 내 자리를 노리는 회사 내부의 쥐새끼냐? 서연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사랑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궁금한가요?
당신의 그 오만하고 더러운 제국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군지 내년이. 태주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당신을 그 지옥 같은 고아원에서 꺼내주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앉혀줬는데 배은망덕한 것도 유분수지. 지옥. 서연은 조소했다. 진짜 지옥이 뭔지 아세요? 한태준 씨 15년 전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만든 그 건물 잔해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짖던 내 어린 시절이 바로 지옥이었어. 당신이 내 부모님을 죽였다고 마침내 진실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태주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더욱 거칠게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래 그랬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회가 아닌 뻔뻔한 인정이었다. 그는 광기에 찬 눈으로 서연을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었다. 그깟 멍청한 기술자 하나가 감히 내 아버지의 계획에 흠집을 내려 했어.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계속 기어오르더군.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준 것뿐이야. 사고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덕에 회사는 더 크게 성장했지. 몇 명의 하찮은 목숨값으로 지금의 은성이 있는 거라고. 그의 고백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그는 심지어 붕괴 위험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고 사고 직후에는 구조 작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증거 인멸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자랑처럼 떠벌렸다. 당신 같은 벌레가 뭘 할 수 있는데 당신 손에 있는 증거 쪼가리 몇 개 웃기지 마. 이 나라의 법과 언론은 전부 내 손아귀에 있어. 넌 날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내일 아침 당장 정신병원에 감금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어.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지. 넌 내가 선택한 내 여자니까. 평생 내 곁에서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살아가게 해줄게. 그게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가장 자비로운 형벌이야.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다. 그의 눈에는 한낱 계집의 하찮은 반항을 제압한 정복자의 희열이 번뜩였다. 그는 서연을 스튜디오에 가두고 문을 잠가버렸다. 내일 있을 주주총회만 무사히 끝나면 모든 것은 다시 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터였다. 태준이 떠나고 스튜디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잠긴 문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천천히 드레스의 가슴 부분에 달린 작은 브로치를 떼어냈다. 평범한 보석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초소형 녹음기였다. 그녀는 예상하고 있었다. 한태준의 오만함이 결국 그 스스로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녀의 덫에 걸려들었다. 브로치의 작은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의 대화 내용이 스튜디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한태준 자신의 목소리로 자백한 피로 얼룩진 범죄의 역사가.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한태준. 그녀는 녹음 파일을 즉시 김민준에게 전송했다. 폭풍을 몰고 올 마지막 천둥이 이제 막 그녀의 손끝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은성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홀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수백 명의 투자자 애널리스트 그리고 언론인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위의 한 남자에게 쏠려 있었다. 한태준.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와 자신감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최근 그룹을 흔들었던 몇 차례의 악성 루머들은 그의 단호한 리더십 아래 모두 잠재워진 듯 보였다. 어젯밤 그는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마지막 위협까지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태준의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은성그룹의辉煌한 과거를 되짚고 인공지능과 친환경 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연설은 막힘이 없었고 투자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완벽한 지휘자처럼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었다. 그 시각 저택의 스튜디오에 갇혀 있던 서연은 창밖에 작은 환기구를 뜯어내고 있었다. 건축가로서 그녀는 이 건물의 모든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스튜디오의 보안 시스템에는 그녀만이 아는 비상 탈출로가 숨겨져 있었다. 한태준은 그녀를 새장 속에 가뒀다고 생각했지만 그 새는 처음부터 새장의 설계도를 손에 쥔 채였다. 좁은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온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와 안경을 썼다. 그리고는 저택의 담을 넘어 대기시켜둔 택시를 타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행사장 뒤편 언론사 관계자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들어갔다. 단상 위에서 미래를 역설하는 한태준의 모습이 보였다. 어젯밤 광기에 차소리 지르던 악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되고 유능한 젊은 경영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서연은 구역질이 났다. 은성그룹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태준이 투명 경영을 외치며 연설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태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뒤편을 쳐다보는 순간 암전되었던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을 가르는 익숙한 목소리. 그래, 그랬다 그래서 어쩔 건데. 한태준 자신의 목소리였다. 어젯밤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그의 오만하고 잔인한 자백이 컨벤션 홀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단상 위에 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깟 멍청한 기술자 하나가 감히 내 아버지의 계획에 흠집을 내려 했어. 암이 성공했어. 몇 명의 하찮은 목숨값으로 지금의 은성이 있는 거라고. 음성과 함께 스크린에는 증거 자료들이 차례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5년 전 강서연의 아버지가 제출했던 피 묻은 경고 보고서, 그것과 나란히 뜬 조작된 안전 진단 보고서, 박진수가 목숨처럼 보관해왔던 원본 설계도와 부실 자재 반입 기록이 담긴 작업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뇌물 장부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 객석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태준은 마이크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바로 그때 스크린에 눈물로 범벅이 된 박진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영상 속에서 15년 전의 진실을 흐느끼며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한태준의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망치질이었다.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닫히고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난 파도를 가르듯 인파를 헤치고 단상으로 향했다. 맨 앞에 선 검사가 얼어붙은 한태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태준 씨 살인 교사 증거, 인멸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꺾거든 뒤로 수갑을 채웠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처럼 군림하던 남자가 이제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그의 신복 임원들 역시 줄줄이 체포되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제국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행사장 가장 뒤쪽 기둥 뒤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평생을 증오했던 원수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기쁨은 없었다. 대신 15년간 그녀의 영혼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듯한 깊고도 서글픈 해방감이 밀려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안도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기자들의 아우성과 사람들의 비명, 그 모든 혼돈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컨벤션 홀을 빠져나왔다. 밖은 눈부시게 밝은 대낮이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긋지긋했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빛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성 게이트의 광풍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한태준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법정에 선 한태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금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시기한 자들의 음모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강서연이 목숨을 걸고 모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박진수의 눈물 어린 증언과 15년 전 희생된 다른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가 법정을 울렸다. 결국 대법원은 한태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젊은 제왕은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대 기업 은성그룹은 공중분해 수준의 구조조정을 거쳐 과거의 오명을 모두 짊어진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가을날, 서연은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국화꽃 2송이를 묘비 앞에 내려놓고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름을 조용히 쓸어보았다. 엄마,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복수가 끝난 뒤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허무함이나 공허함은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만이 그녀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파멸이 아닌 정의였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갈게요. 서연은 한태준과의 이혼 절차를 조용히 마무리했다. 법적으로 그녀는 한태준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돈을 피 묻은 돈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돈을 거부하지 않았다. 대신 그 돈으로 세상에 진 빚을 갚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서연은 인철과 지연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은성 플라자 사건과 같이 기업의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된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것이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생계가 막막해진 유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자가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세상을 위한 가장 큰 선행으로 승화시켰다.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한 언덕 위 따스한 햇살 아래
새로운 시립 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리고 있었다. 빛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지어진 도서관은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내부를 환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되었지만 모든 구조물은 더없이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주었다. 이 도서관을 설계한 사람은 바로 건축가 강서연이었다. 단상에 오른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당당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찾아온 시민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의 삶과 안전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서관이 시민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빛을 전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연설을 마친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기자에서 이제는 친한 친구가 된 김민준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말 멋진 곳이네요, 서연 씨. 당신을 꼭 닮은 건물이에요. 고마워요, 민준 씨.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이들이 도서관 안으로 뛰어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미래를 향한 따뜻하고 희망에 찬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았다. 그녀는 파괴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냈다. 강서연, 그녀는 더 이상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빛을 더하는 건축가로서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